나의 그 드론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특수부대. 훈련 받은 사람 있겠지. 그 부대가 봐도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네. 아에로 진짜 희한하네. 로즈비드카. 아에로 로즈. 아에로 하면 에어잖아. 앞에 있는 에어로 에어로. 조금 냄새가 나죠? 로즈비드카. 저 사람들 마스크는 항상 저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꼭 쓰더라고요. 이거 고양이가 그 일종의 어떤 마스코트가 돼요. 낸시랭인가? 고양이 대신에 드론을 여기다 얹고. 그렇지. 네. 그래서 아에로 로즈비드카는 공중 정찰이라는 뜻인데 이 부대는 원래 군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 이 동호회예요? 민간의 동호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소름. 그래가지고 진짜 뭐 동호회였어? 전직 대학 교수, IT 기업 직원 이런 사람들이 네. 그 동호회로 덕후로 만들었다가 밀덕들. 밀떡들로 아니 만들었어요. 유나 씨도 드론 있잖아요. 저런 네. 거 동호회 가입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요. 아, 예. 바로 들어가. 너도 저 아에로 로즈비드카 들어가야지 뭐해. 유나 씨의 전쟁용이네. 아니, 뉴스에 나온 거 유나 상대편 탱크 5대 격추. 그래. 야. 아유, 이 진짜 사람들이 취미로 이 수제 드론을 만들어요. 홈메이드. 드론을 만들어요. 그게 무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해오다가 그 2014년에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 반군,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이렇게 내전이 붙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부를 돕자. 이래가지고 드론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조직을 정부 군으로 편입시켜가지고 하나의 별도의 군종이 돼버린 거예요. 특채네요, 특채. 네. 그래서 별도되네. 원래 우크라이나의 최고 기밀이 이 부대의 활약상을 외부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부대가 점차로 그 활약상이 러시아군의 피해가 발생하는 걸 보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야. 동호회 배송. 저 정도면은 전시 전에는 택배 나르다가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바꿔갖고 폭탄 떨어뜨리면 이게 뭐 전쟁 무기 그 자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대가 싸우는 방식도 워낙 심출기몰해서 뭐 주로 밤에 싸우는데 밤이요. 숲에다가 이렇게 러시아 전차 숨겨놓고 장갑차 숨겨놓고 어디 건물 뒤에 숨겨놓고 이런 걸 살살 찾아다녀요. 찾아다녀가지고 폭탄을 톡 떨어뜨려. 가다가 톡톡 힘도 안 들이고 이래가지고 뭘 폭파시킨다는데 예. 야 이게 통할 거라고 난 전쟁은 그렇게 하는 생각을 거지. 못했는데. 뭐 열 감지 이런 카메라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정찰용 드론이 있고 공격용 드론이 있는데 집에 그 구석에 그 박아놨던 드론 야 그거 꺼내봐. 손질하니 되네? 그러니까 심지어 과거에 러시아가 쓰다 버린 드론도 있어요. 300만 원짜리. 이제 러시아를 이런 것도 공격하는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집에서 조립해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진화해요. 이게 그냥 드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여러 가지 용도가 워낙 다양한. Такі виготовляють в Кемерово. Я вам говорю, що це із Кемерово. Ого. А це made in Russia. Вообще. 예, 이래가지고 네.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홈메이드 드론이 네. R18이라는 예, R18. 그 아까 날개가 여러 개 달린 네. 예. 우리가 아는 모습의 드론. 많이 보던 그 드론. 비싼가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야 그것도 꽤 만만치 되네. 않네요. 그래서 이게 그 구소련의 대전차 개량 폭탄 그게 한 65만 원. 아까 그 낙하하는 폭탄 보셨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두 발을 싣고 가다가 떨어뜨립니다.
65만 원짜리 2개. 예. 네. 그러면은 45억짜리 최신 T-90 러시아제 전차가 파괴됩니다. 그게 그렇게 비싼 거를 파괴시킨다고요? 파괴시키죠. 또 아까 쌤 말씀대로 위가 약하니까 위 떨어뜨리면 되니까. 위에서 그게 이제 치명적인 거죠. 러시아는 왜 이거 없어요? 없나 러시아는? 봐요? 그게 이 전쟁의 최대 수수께끼입니다. 러시아가 드론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보다 앞서가는 개념의 드론이 있어요. 그게 뭐. 지금 러시아의 드론은 AI를 탑재한 자율무기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통신이 끊어져도 자기가 적군이라고 판단하면 공격하도록 미리 사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박인데? 커뮤니티인데 위험한 이런 점. 그 드론을 러시아는 이미 갖고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인공지능 무기가 아직까지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적어서. 선생님 그러면 이번 전쟁으로 보니까 전쟁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기술, 네. 4차 산업기술의 신기술이 어떤 뭔가를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전쟁이 전쟁 그 자체를 초월해 버려서 세계의 어떤 문화, 기술, 문명을 바꾸는 이 측면을 주목해 보자고 하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지금은 작고하신 엘빈 토플러. 예.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 자, 이분이 1980년에 이제 기술 문명이 바뀌었다. 먹고 사는 방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죠. 그게 1980년입니다. 그럼 우리 김종대 쌤님이 새로 집필하실 책 제목이 제4의 물결인가요? 그거 하려는 것이죠. 예.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할 건데 못 돌아가시는 하시니까. 바람에 어쩔 수 없죠. 쌤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이 양반이 그 제3의 물결을 쓰고 나니까 한 10년 가까이 지난 1990년에 쿠웨이트에서 걸프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걸 제1차 이라크 전쟁이라 그래요.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일깨워준 가장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죠. 이때부터 미국의 유일 패권, 단극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엘빈 토플러는 네. 제1물결은 신석기 시대에 왔다. 농업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창, 칼이 등장하고 그 근육으로 싸우는, 근육과 원시적인 무기로 싸우는 이게 제1물결이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에서 시작돼서 이제부터 기계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비행기, 잠수함, 기관총 뭐 이런 여러 가지 현대 무기들이 출현해가지고 완전히 산업의 능력, 기계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왔다. 네. 이게 제2물결이고 제3의 물결의 전쟁은 1990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주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그 연결이 돼서 네. 고도로 정밀한 미사일이 스마트 폭탄이 이렇게 그 적은 전쟁 능력 갖고도 파괴력을 극대화해서 이러는 지식의 전쟁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실리콘이 강철을 이겼다. 이게 엘빈 토플러가 걸프전을 한 단 한마디의 명제입니다. 실리콘이 반도체가 강철을 이긴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전쟁의 물결이 왔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것과 또 판이하게 다릅니다. 또 발전한 거예요? 또 달라요. 중요한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이 바뀌고 기업이 혁신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기술을 우리가 요 기술을 한번 써보자. 이래서 무기로도 만들어보고 교리로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그 군사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이테크 전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과정이 다 생략되고 기업의 역량이 그대로 군사력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제3의 물결 전쟁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군사와 비군사의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기존의 전쟁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세상. 네. 빅테크 기업에 또는 어떤 그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직접 전쟁에 참전하는 양상. 군대라는 매개 절차가 없이. 그것이 현장에서 일주일 만에 군사력으로 돌변하는. 이제 그 네 번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전쟁의 양상은 군대보다는 기업이 먼저 참전을 했고 미사일보다는 안테나가 먼저 제공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우크라이나의 국가를 보호하는 새로운 양상에 투입하는 요소가 달라졌다. 한마디로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곧 그 나라의 힘이고 어떤 전쟁이 났을 때 그런 뭐 우주 기술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빅테크들이 있는 나라가 더더욱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겠네요. 예, 그게 이번 전쟁에서 보여진 매우 당혹스러운 측면입니다. 분명히 군인은 한 명도 안 들어갔는데 기업이 직접 참전해서 전쟁 양상을 바꿔버린다.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결정지어버린다. 이런 현상이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전쟁 전부터 그것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은 호크아이 360이라는 기업은 러시아가 처음에 방해 전파를 먼저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을 마비시키려고 했는데 그 방해 전파를 우주에서 위성을 통해 가지고 포착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가 들어와 가지고 전파 방해를 하고 있다. 이 지도를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GPS 네. 교란 신호로부터 위성 항법을 지켜냈다. 그다음에 그 슬로바키아의 이서트라는 기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러시아가 멀웨어, 그 악성 코드, 이걸 랜섬웨어 공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를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침투시켜가지고 완전히 정전 사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악성 코드를 다 찾아냅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도 사실은 참전한 거죠. 여기 또 게이츠가 나오는군요. 비기적이 여기도. 들어가고 또. 또 있습니다. 그 맥사 테크놀라지라고 여기는 그 지구 관측 위성을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 군의 위치, 그다음에 그 내용, 진행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확보해가지고 제공을 해줘. 공짜. 그런데 드디어 미 국방부가 앞으로 이 위성 기업들의 영상을 사겠다. 왜냐? 군사 위성보다 더 좋으니까. 예, 군대도 이제는 의존해야 되는 오픈된 정보에 군대가 의존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판 우버 택시 프로그램, 네. 그 앱을 활용해서 이 우리가 가진 공격 전력과 적의 타격할 표적을 연결시켜주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그 러시아군이 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을 하다가 전멸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게 우버 택시 프로그램. 이게 이제 민간 기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내드리는 대신 우크라이나에선 폭탄을 배달해 드립니다. 쿨폭탄 감미, 쿨폭탄. 적과 폭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연결해주는 이게 우버 택시 대리폭탄 기사. 세상에. 그래서 폭탄 드립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로켓 배송이. 로켓 배송이에요. 로켓 배송. 실제 로켓 배송. 야, 대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 기업이 미국 기업인 걸 보니까 미르전도 미국이 이미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유리해졌는데 문제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건 오히려 중국, 러시아가 미국을 앞서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중국은 달 뒤편에 착륙에 성공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야심적인 어떤 그 도전, 이 전환의 어떤 그 사건들은 이거는 미국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뒤지고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추월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결국 우주에서의 강자가 세계의 절대 강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인프라를 차지해서 내가 먼저 점령하고 장악하느냐. 그래서 제5의 공간으로 우주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궤도라는 어떤 그런 우주가 아니라 네. 그 너머 딥스페이스, 깊은 우주에서 지금 승부수가 이미 던져진 거예요. 아니 우주 전쟁이라 그러면 사실 아직은 멀었다라고만 생각이 됐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전쟁이 어떤 우주적 관점에서 벌써 승패가 결정된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 앞에 확 다가왔는지. 이미 우주전쟁 시대가 열린 거 아닌가요? 이번 그렇습니다. 전쟁. 지금은 이제 통신 위성 뭐 이런 게 그 전쟁인 것처럼 제가 묘사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는 반위성 요격 무기 ASAT라고 하는데 안티세이틀릿 이렇게 나가는 무기 체계들이 있어요. 이 미사일은 우주로 갑니다. 가서 위성을 때린다든가 운동 에너지. 아니면 우주에 있는 자산이 레이저를 발사해서 다른 위성을 격파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는 서서히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전쟁이 벌어지면 인류는 공멸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무수한 양의 우주 쓰레기를 청소할 방법이 없고 궤도가 완전히 오염되면은 이거는 이제 상업위성도 다 무력화되는 단계로 이 파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인터넷, 은행의 입출금, 그 하는 ATM 기계, 그다음에 GPS 모든 거 다 마비입니다. 다시 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전쟁이죠. 이런 우주 전쟁을 다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쌤, 그럼 우리는 좀 지금 지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인가요? 그러게 우리나라는 무슨 예산도 많이 없어서 뭐 예. 저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미래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예, 너무 정치적이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저도 가끔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진솔하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미래전 준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늦었습니다. 특히 우주로 가는 항공 우주 산업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가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선진국과 우주 기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자각을 해가지고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미래전을 준비해야 된다. 네 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를 네 이 번째가 스페이스 에이전시, 즉 우주청 설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은 과학기술부, 국방부 이렇게 국정원까지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각자 미래를 설계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국가우주청. 네. 이게 OECD 국가는 다 있어요. 지금 26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그럼 일대 청장으로 날카로웠어요. 여기서 갑자기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물론 잘하지만 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70%를 재래식 전력에 쏟아붓고 있다. 탱크, 전차, 자주포, 뭐 전투기.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그 플랫폼이 정말 똑똑하게 써먹으려면 역시 힘은 시스템에서 나온다. 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후진 무기도 똑똑하게 잘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이 능력이 준비가 안 된다. 국방 예산의 70%를 재래식 무기에 하지 말고 이제는 시스템에 투자. 이제는 드론이 있고 또 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현대식 방어 체계가 준비되고 시스템이 마련된다면은 굳이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거죠. 국방 예산 체계 변화 이 부분.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우주 기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성항법 체계가 없죠. 미국의 GPS를 쓰죠. 그러나 러시아나 유럽은 다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 갖느냐? 유사시에 종속되지 않는 거. 우리 스스로의 데이터 링크를 지키려고. 이게 바로 주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KGPS 이거를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신속하게 해서 우리의 우주 인프라 이것을 갖춰 나가는데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죠.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업체들이 소형 발사체 개발 능력을 키우도록 자체 엔진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막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KGPS도 국내 대기업이 이미 사업을 선언했고 외국의 군지위성을 운용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제휴하기로. 이게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미래전의 무기 체계는 절대 군의 독점물이 아니다. 이제는 무기라는 개념 자체도 바뀐다. 킬체인에서 킬웹으로. 킬체인은 보는 놈, 쏘는 놈, 평가하는 놈 이렇게 직렬로 이어졌다면 이제 보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 진행되는
이런 어떤 웹 개념으로 이걸 다시 재설계를 하는데 이걸 민간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제4의 물결 전쟁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에 투입되는 자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이 새로운 물결을 앞서서 맞이하고 우리가 적응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에 약간 그 중심을 잡아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어떤 첨단 자산들이 투입돼 가지고 전쟁을 결정짓더라도 그것은 평화를 위한 행동이어야 되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피해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평화적 목적에 쓰이는 게 우선이다. 언뜻 보면 최신 무기들의 활약상에 우리는 열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많은 피를 부르는 이 세계를 불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위해서 기술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최선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수업을 들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피스. 자, 안테나가 미사일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결국 미래는 우주를 갖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오늘의 쌤 말씀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종대 쌤께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